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소개받은 지오비전의 이두희 상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휴일에 아침부터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시고 또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저희한테 또 이런 좋은 시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교수님께 발표 드릴 내용은 AI 기술을 활용한 사회안전 및 의료 솔루션 개발 사례에 대해서 준비를 했고요. 사실 저희가 방금 또 교수님들 이렇게 디스커션 하시는 것도 옆에서 잠깐 들었는데 일반론적인 내용보다는 사실 저희가 직접 수행하고 있고 해봤던 그런 사례들 위주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지오비전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의료 혹은 사회안전 솔루션, 특히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워낙 화두이고 또 굉장히 지금 대두되는 기술이다 보니까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어떻게 사업화를 진행을 하고 특히 의료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여러 가지 임상적인 측면에서 유효성을 검증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제 소개를 좀 간단하게 드리면요. 우선 저는 컴퓨터공학 베이스고요. 네, 컴퓨터공학 석사까지 저희가 영상처리 연구실에서 공부를 하고 의료영상 쪽으로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에서 연구원을 약 10년 정도 했고요. 서울대병원에 있을 때 같이 이제 연구하던 교수님과 창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병원 1호 벤처 회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고서 여기서 창립 멤버로서 작년에 기술성 평가, 그러니까 기평까지 제가 완료하고 지금 코스닥 상장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회사에 있다가 작년에 이제 지오비전이라고 하는 회사에 옮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그동안 거의 메디컬 쪽으로만 주로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업무들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계속 전술한 바와 같이 지오비전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사실 이거는 조금 오늘 결이 안 맞는 장표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처음 보여드릴 거는 한 몇 분 안 되는 저희 정말 실제 시연 영상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비디오 요약 솔루션이라고 하는 이런 솔루션이 있는데요. 이거를 잠시만 제가 포즈를 시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일반적인 CCTV 영상은 지금 뭐 워낙 병원에서나 아니면은 우리 길거리에서나 아니면 실내, 실외 구분 안 하고 굉장히 많이 촬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CCTV 영상이라고 하는 게 그냥 한두 시간 영상을 촬영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24시간, 365일 계속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제로 이 CCTV를 활용하는 곳에서 보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측면은 과거 영상을 찾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정 시간 혹은 특정한 이벤트가 나타난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될 경우가 있고요. 이건 물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수사기관이 특정한 개인을 찾는다든가 아니면 특정한 이벤트를 찾는다든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거 영상을 굉장히 많이 돌려봐야 됩니다. 그리고 카메라 한두 개도 아니죠. 또 한두 시간짜리 영상도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수고로움이 많아서 실제로 이런 지자체에 있는 관제센터에 있는 관제사분들은 계속 이거 경찰에 협조 요청이면 이거 돌려보는 게 일이거든요. 경찰도 관제사들이 직접 협조를 안 해주시면 그 영상 받아다가 하루 종일 이거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증거를 확보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딥러닝 기술을 적용해보자. 왜냐면 딥러닝은 그런 노가다를 굉장히 잘하는 알고리즘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 영상 요약 솔루션이라고 하는 이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영상에서 객체 단위로 전부 다 딥러닝 기술을 통해서 찾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찾고, 자동차도 찾고, 아니면은 동물도 찾고요. 오토바이도 찾고. 그래서 객체 단위로 딥러닝을 이용해서 일단 검출을 한 다음에 그 객체를 특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피처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보여드릴 거는 이 원본 영상, 이게 몇 시간짜리인지도 모르죠. 근데 굉장히 긴 영상을 객체 단위로 요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각각의 객체마다 이렇게 타임스탬프가 있는데 이 시간대에 나타났던 객체들을 한꺼번에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그냥 사람이 이렇게 요약해서 본다고 해가지고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연결 상태가 죄송합니다. 네, 왜냐면 사람이 보고서 그냥 이런 식으로 이벤트가 나타났구나라고 인지할 수는 있지만은 사실 이 자체가 의미 있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는 이 각각의 객체에 대한 정보를 모두 딥러닝 시스템이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컨대 이 전체 영상 중에서 내가 뭔가
차량만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차량 정보를 이렇게 화면에 뿌려주는 겁니다. 몇 시 몇 분에 어떤 차가 이렇게 지나갔는지 또 볼 수 있는 거고요. 혹은 빨간 객체를 찾아라. 빨간 차, 빨간 오토바이, 빨간 옷을 입은 사람, 빨간 바지의 여자 이런 식으로 빨간색만 찾는 그런 기능도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객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냐를 이제 필터링을 했을 때는 위쪽 방향으로 가는 객체를 찾아라라고 하면은 위로 가는 객체를 다 찾는 겁니다. 혹은 사람이 그릴 수도 있어요. 꼭 위아래 뭐 아니고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흘러가는 객체를 찾아라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 박스, 사용자가 지정한 박스를 지나가는 객체를 찾아라라고 하면은 또 이런 식으로 지금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얼굴 사진을 업로드를 하면요, 그 얼굴 그 안면 인식을 해서 그 얼굴과 가장 비슷한 이런 객체도 보여줄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GPT가 굉장히 많이 그 대두가 됐었잖아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화제도 됐었고, 그래서 지금 보실 것 같으면은 잠시만요. 지금 저희 GPT가 나오고 사실 인공지능에 대한 또 판도가 많이 바뀌었다고도 평가를 하는데요. 사실 제가 전술한 바와 같이 이 CCTV 영상에 있는 객체들 정보를 저희가 모두 갖고 있거든요. 그 정보를 사실 문장형으로 저희가 치환을 해서 다시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 일종의 GPT 기술을 좀 활용을 한 거죠. 그래서 기존에는 아까 빨간색이면 빨간색, 위쪽 방향이면 위쪽 방향 이런 식으로 주어진 보기에서만 선택을 해서 객체를 검색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 것까지 되냐?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검은색 상의를 입고 노란색 가방을 메고 있는 여성이라고 문장으로 이렇게 검색을 하는 겁니다. 문장으로 검색하면은 아까 그 찾았던 객체들 중에서 이 내용에 맞는 객체를 이렇게 선별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조건을 2개를 준 거죠. 조건을 2개를 준 건데 사실 그거에 대한 이제 제한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객관식만 되는데요. 이젠 주관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그 뭔가 패러다임이 좀 바뀌고 있는 이 그 상황에서 그런 기술을 접목해서 저희 솔루션에 다시 녹인 이런 사례도 있었고, 사실 이거 저희가 그 좀 보도 자료도 냈고 특허도 다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대기업 보안 업체에서 많이 연락이 왔었어요. 근데 사실 저희가 그 코업보다는 어쨌건 저희 그 독자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어쨌건 저희가 좀 더 이렇게 성과를 내려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통계적인 뭐 기능 같은 것도 당연히 제공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떠한 시간대에 얼마큼 많이 이동한 객체들이 있는지 이렇게 히트맵으로도 보여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금 과거 영상을 보여드렸고요. 지금은 이제 현재 영상을 보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지자체에서는 수천 개의 카메라가 동시에 돌고 있거든요. 거기서 사실 그거를 동시에 사람이 관제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정한 위치에 지정한 구역이나 이런 데 어떠한 이벤트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객체가 나타났을 때 자동으로 알람을 주는 겁니다. 수천 개의 그 카메라 중에서 내 조건에 맞는 그 뭔가 이벤트가 발생하면은 어떤 카메라에서 그 이벤트가 발생했는지 알람을 주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박스 같은 거 보시면 전부 다 객체를 찾은 걸 보실 텐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딥러닝 기술이 적용이 돼서 이렇게 분석한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에는 같은 솔루션인데 현재 영상을 보고 이벤트를 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처럼 뭐 그 객체 조회가 사람도 되고 자동차도 되고 혹은 뭐 특정인도 되고 그리고 이동 경로라든지 아니면 어떤 위치 이렇게 지금 GIS 정보까지 같이 연동돼서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어쨌건 지금 이거는 여러 가지 그 분야들 중에서도 이게 관제 쪽으로 저희가 딥러닝 기술을 적용한 사례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뭐 침입에 관한 구역 설정을 해가지고 이벤트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솔루션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그 자리해주신 귀빈들께서 전부 다 이제 의료 쪽 관계자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가 최근에 혹시 그 규제자유 특구라고 하는 그 제도를 들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런 특히 의료 같은 굉장히 민감한 개인정보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규제가 심하고 이거 데이터의 습득부터 반출, 이용, 그 사업화까지 굉장히 많은 그
제한성이 존재를 하는데, 이런 규제자의 특구라고 하는 그 정부에서의 그 제도를 통해 가지고 규제를 풀어주고 거기서 어떠한 식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가공을 해서 그 반출물을 사업화까지, 특히 이제 의료 쪽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정부가 어느 정도 규제를 완화를 해주는 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강원도에서 특히 이런 규제자의 특구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 올해, 그러니까 2개년에 걸쳐서 그 규제자의 특구 실증 기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강원대학교 병원이랑 공동으로 이런 의료 솔루션을 개발하는 꼭지로 이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사실 지금 성형외과 선생님도 분명히 계실 텐데, 이 안면골에 있어서 도드라지는 사실 그런 스컬의 그 프랙처는 누구나 볼 수 있거든요. 굳이 그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미세한 골절, 아나골이라든지 비골 같이 굉장히 얇은 뼈, 그러니까 그런 그 CT 영상에서 대조도가 많지 않은 영역에 있어서 골절은 사실 놓치는 경우도 좀 덜어 발생하거든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그런 골절을 두게 되면은 사실 후유증이 많이 발생합니다. 아나골 같은 경우에는 약간 사시가 되기도 하거나 심하면 실명이 되기도 하고요. 네, 뭐 코도 마찬가지겠죠, 당연히. 네. 일상생활에 굉장히 불편함을 초래하는 후유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잘 찾아보자라고 이제 강원대학교 병원 성형외과랑 공동으로 제안을 했었고, 다행히 4개의 컨소시엄이 선정이 됐는데 그 중에 저희가 선정이 돼서 이런 안면골 골절을 탐지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이번에 개발을 하게 됐고요. 이 사업 자체는 저번 달 11월 말에 종료가 돼서 지금 현재는 식약처 2등급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지금 심사 중이고, 사실 다음 주 정도에 이제 심사 결과가 나올 텐데, 네, 지금 저희가 보안사항 전부 다 체크를 했기 때문에 아마 2등급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로서 인허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부분은 사실 뭐 일반적인 영상 소프트웨어에서 많이 보셨던 루틴일 거예요. CT 영상 불러와서 뭔가 버튼을 누르면은 인공지능이 프랙처를 검출하는 거죠. 지금 이 빨간색 박스 자체가 프랙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인공지능이 판단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에는 숫자도 있거든요. 그래서 몇 프로의 확률로 얘는 프랙처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인공지능이 이렇게 판단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놓칠 수 있는 이런 미세한 골절을 찾을 수 있는 솔루션으로서 지금 이렇게 아예 상품화가 돼서 의료기기 인허가 획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2D 평면에서 볼 수도 있고요. 사실 사람이 인지하는 거는 3차원이 훨씬 인지능이 좋으니까요. 3차원 안에서도 이렇게 골절의 부위를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능도 탑재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뼈만 보는 상황에서 이런 큐브 안에 골절이 발생을 했을 것이다라고 일단 사람이 먼저 확인할 수 있을 용도로 이렇게 제작된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지오비전이라는 회사가 왜 좀 유니크하고 더 잘할 수 있냐라고 사실 저희가 성과로서도 보여드려야 되지만은, 사실 성과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 단계에서는 이런 뭐 근거를 대서 저희 아이덴티티라든지 아니면은 기술성에 대해 경쟁력에 대해서 어필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장에 이제 저희 회사에 대한 오버뷰가 나올 텐데, 사실 지오비전이라고 하는 회사는 컴퓨터공학과 랩실에서 탄생을 한 회사고요.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 이제 교원 창업 기업으로서 탄생한 기업이고, 그래서 컴퓨터공학이 사실 요새는 많이 또 곽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딥러닝이라고 하는 최근에 10년 이내에 이런 뭔가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제가 느낀 거는, 사실 저도 컴퓨터공학을 전공을 했지만은 많이 느낀 거는 툴이 굉장히 간편해졌어요. 이 얘기는 즉슨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비전공자들도 사실 개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툴이 굉장히 보편화되고 좋은 교재들, 좋은 예제들, 오픈소스들도 많이 나와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생긴 반면에, 사실 그런 정말 공학적인, 컴퓨터 공학적인 혹은 신호 처리 관점에서의 그런 뭔가 뎁스는 좀 낮아진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딥러닝이 아까도 저희 교수님들 말씀하셨지만은 데이터 싸움이거든요. 그런 데이터를 가공하고 거기서 좋은 정답지를 찾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컴퓨터공학적인 그런 전문성이라든지 아니면 가공 능력이 필요한데, 사실 지오비전이 갖고 있는 그런 기술력이 원래 영상 처리를 하던 연구실이다 보니까 이런 영상 신호 혹은 뭐 오디오 신호 아니면 다양한 뭐 생체 신호 같은 것도 어쨌건 디지털 신호 처리 관점에서는 저희가 이런 분석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딥러닝 솔루션도 이렇게 좀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뭐 사회 안전 솔루션이건 아니면 의료 솔루션이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분석한 결과를 학습을 시켜서 인공지능에 이제
패턴을 찾도록 이제 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그 능력이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오비전에 대한 회사를 조금 더 자세히 드리면요, 2016년도 말에 이제 설립된 회사인데요. 이거는 좀 TMI이긴 하지만은 이때는 뭐 공동 창업의 개념이었고요, 교원 창업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정말 그 독자 경영 체제로 전환을 한 거는 약 3년 정도가 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시리즈 A 투자 받고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원도 춘천, 그러니까 강원대학교 안에서 탄생한 기업이기 때문에 강원대 안에 실제로 본사를 두고 있고, 여기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에도 서울지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약 40명 정도의 임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컴퓨터공학과 현재 겸임 중이신 김윤 대표님 이제 하에 이제 CTO 이사님, 그리고 지금 사실 요 CMO 타이틀은 저희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는데 오늘 자리가 있어서 따로 말씀드리지만, 어쨌건 저희 경영진에 강원대학교 병원 부원장님이 또 계시고요, 호흡기내과 교수님이신데, 어쨌건 우리가 사실 공학자들끼리 의료 솔루션 만드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임상의 그런 니즈와 그 다음에 뭔가 계속 어드바이스가 있어야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임상 현장과의 유기적인 소통과 솔루션 개발의 기획 단계에서 이렇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부원장님 CMO 타이틀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의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잘 만들었다고 팔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국가가 정한 그런 룰 안에서 이런 인허가도 획득을 해야 되고, 네, 그런 유효성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GMP 혹은 이제 저희가 또 해외 진출도 고려를 하기 때문에 이런 국제 인증도 확보를 해서 저희 달려나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사회안전 AI 솔루션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좀 원래는 저희가 말씀을 드릴 때 이 사회안전 솔루션 비중을 한 7 정도, 그 다음에 나중에 의료 쪽을 한 3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좀 바꿔서 대부분 또 임상 현장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의료 쪽을 조금 더 길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안전 솔루션 아까 보셨다시피 뭐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유관관절 환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선제적 위협 대응을 해야 되는데 사실 수천 개의 카메라를 동시에 보는 거는 당연히 말도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는 어쨌건 딥러닝이라고 하는 혹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분야 자체가 워낙 발전을 많이 해서 사람보다 뭔가 그런 분석 능력이 향상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반적인 현상을 해결을 하고자 저희가 이런 사회안전 솔루션을 기획을 하게 됐고요. 아까 보셨던 바와 같이 과거 영상은 비디오 요약을 통해서 다양한 검색이 가능하게끔 하고요. 실시간 관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고 있는 영상에서 내가 원하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바로 인지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처음에 이것을 개발을 했을 때는 단순히 이 관제 센터에 적용할 수 있겠구나, 아니면은 뭐 경찰이 수사할 때 도움이 되겠구나 정도로 이제 했는데, 사실 다양한 적용 분야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경찰뿐만 아니고 뭐 군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무인 점포라든지, 사실 무인 점포 요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또 사업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서 철도의 선로를 지금 감시를 하는 거를 이제 또 하고 있는데, 어쨌건 저희가 생각지 못했던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가지고 이런 자동으로 관제, 그러니까 사람의 눈을 대신해 주는 거죠. 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맞게끔 저희가 열심히 지금 개발을 많이 하고 있고요. 뒷부분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지금 병원 안에서 적용되는 솔루션조차도 의료기기가 아닌 이런 관제 영역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 부분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아까 시연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솔루션이 이 지오 썸머리 영상을 요약하는 솔루션으로 이제 봐주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이거는 객관식입니다. 객관식 조건을 검색할 수 있다, 라는 점이고요. 네, 이거는 주관식이죠. 네, 아까 같이 검은색 상의를 입고 노란색 가방을 메고 있는 여성을 찾으면은 이렇게 기존에 찾았던 객체들 중에서 또 필터링을 해서 찾을 수 있는. 그래서 이제는 딥러닝이 주관식의 영역까지 넘어왔다. 그리고 그게 정말 사업화가 되고 있다라는 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뭐 경쟁사 얘기인데요. 저희가 사실 특허를 이미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특허 자체가 다른 경쟁사의 기술과 다르다는 거를 저희가 이미 판정서를 통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업의 영역에서는 크게 무리가 없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는 실시간 현재 영상을 보고 있는 거죠. 사실 뭐 작년에 이태원 참사도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었지만은 사실 그런 인파
혹은 군중에 있어가지고 밀집도를 또 지금 봐주고 있는 솔루션들이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도 사실 없었지만은 그런 좀 안타까운 사고를 통해서 어쨌건 현장에서의 니즈가 있어서 저희 갖고 있는 기술을 접목을 시켜서 지금 현재 여기에 얼만큼의 군중이 밀집해 있는가도 이렇게 분석을 해서 보여주는 시스템으로 구성을 했고요. 이게 뭐랄까요, 딥러닝의 굉장히 강력한 무기이자 사업화에 약간 보틀내게 되는 부분으로 보실 수 있어요. 왜냐면은 사람의 눈은요, 꼭 정해진 거 아니더라도 기존 거 아니더라도 새로운 걸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딥러닝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뭔가 그 현장에서 사람의 눈을 대신해 줘야 될 경우에는 그 눈을 또 만들어 줘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 뭔가 사업화의 측면에서도 굉장히 큰 장점으로 작용하지만 어쨌건 개발을 하는 솔루션 제작 업체에서는 또 비용이 소요된다는 약간 그런 뭔가 피할 수 없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배회 감지라고 할까요? 사람이 계속 서성서성거리고 있는 게 있으면요, 그 서성거림을 사실 그 딥러닝 시스템에 알려줘야 됩니다. 알려주면 잘해요. 근데 알려주려면은 아까 데이터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또 선별하는 과정, 가공하는 과정, 학습하는 과정, 거기에 발생되는 사실 요새는 딥러닝 하면은 환경을 해치는 주범이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런 여러 가지 학습 과정에서 나오는 전력 손실이라든지 아니면 환경 파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나아간 얘기긴 하지만은 어쨌건 그런 반대급부가 존재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사업화에 좀 계속 면밀히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건 결론적으로는 데이터가 있고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것이라면 딥러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대부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또 딥러닝의 큰 장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디테일하게 나와 있긴 하지만은 사실 이건 이스라엘 쪽이라는 거 지금 저희가 같이 좀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선로에서 기차 이제 조종석에서 봤을 때 선로에 뭔가 침입했을 때 이것들을 지금 빨리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런 발전소죠. 네, 발전소 안에서도 이런 선별 갈제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서 네, 이런 부분 도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실 국내도 국내지만 국외에서도 굉장히 이런 니즈는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오늘 저희 영업팀장이 배석했지만은 인도네시아 쪽에서도 정부에 지금 납품하는 건으로 해서 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고요. 당연히 경찰 쪽에서도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지금 인도네시아 현지 경찰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는 거의 보기 힘든데 아마 잘 안 보이실 거예요. 트럭에 말도 안 되게 이렇게 적재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은 국내에서 보기 힘든 부분인데 어쨌건 이 현장에서는 자카르타 현지에서는 이런 것들을 감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데이터 받아서 학습을 해서 이렇게 솔루션에 도입을 해서 납품을 하는 네, 그런 과정으로 저희가 사업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명드릴 거는 이것도 사실 국책 과제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사실 지민이 사건이었나요? 아동 학대가 굉장히 또 사회적인 이슈가 많이 됐잖아요. 근데 이게 다 큰 성인 같은 경우는 적어도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애들 같은 경우는 말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이 굉장히 또 많이 속상해 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사실 지금 법제화 이슈는 좀 차치하고 결국에는 어린이집에서 CCTV가 있으니까 만약에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아동학대의 그런 정황이 의심이 되는 걸 왜 찾고 싶다라는 경찰의 니즈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경찰에서는 이런 민원 접수가 수시로 발생하는데 또 민원이 접수하면은 또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현장에 가가지고 영상 또 이만큼 받아가지고 또 이 작업을 반복한 겁니다. 요 애가 여기 있는데 이거 지금 학대가 있나 없나? 네,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 이 경찰 인력이 워낙 지금 부족하고 또 이런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영상 처리 기술이라든지 아니면은 딥러닝 그런 필터링 같은 걸로 뭔가 원하는 이벤트를 쉽게 찾을 수가 있는 부분이죠. 사실 이거는 사실 실증 과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완성이 되면은 실제 어린이집에 도입이 돼서 실증을 하게 되는 네, 그런 정부 과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병원 현장에서도 이러한 의료기기의 관점이 아니고 관제의 관점으로 이제 도입되는 것들이 아까 이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지금 고대 구로병원과 같이 개발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정신의학과에서, 그러니까 정신병동에서 환자들의 자해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그게 큰 애로사항이라고 하는데 어쨌건 이런 여러 가지
병동 안에서 여러 CCTV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 환자의 자해가 발생하면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게끔 하는 것도 이제 국제과제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행동지표 같은 거 아니면은 안면 인식이라든지 표정 인식, 그러니까 이 환자의 감정 상태가 어떤지를 이제 판별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런 이벤트, 특히 목을 맨다거나 아니면은 자해를 한다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정신병동에서 많이 일어나는 이벤트고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지할 수 있도록 그 정부 과제를 저희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도 사실 병원 현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긴 한데 의료기기 영역은 아닙니다. 지금 각 병원마다 이제 특히 뭐 대학병원에는 당연히 이제 그 방사선 출입 구역이 있잖아요. 네, 뭐 MR은 아니죠. CT나 뭐 엑스레이 혹은 이제 방사선 치료도 요즘 많이 하니까요. 그런 방사선 그 안전 관리 구역 안에 그냥 환자들이 막 지나가거든요.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쨌건 통제가 잘 안 됩니다. 네, 환자들 가뜩이나 말 안 듣는데 뭐 오지 말라고 해서 안 오는 분들 아니면 자기 편한 거 그냥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현지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 분들은 이게 너무 좀 불편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차라리 뭐 이런 안면 인식도 이제 잘 되고 출입 통제 같은 것도 이제 기술이 워낙 발전돼 있으니까 이런 방사선 안전 관리에 이런 딥러닝 시스템을 적용을 하자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도 저희가 같이 강원대학교 병원이랑 개발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까 그 고대병원이랑 저희 정신병동 요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도 사실 그 출입 관리도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병원 안에서 의료기기 인허가 관점에 밖에 있는 그런 사업 아이템들도 영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의료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지금 좀 말씀 많이 드렸는데 사실 저보다 훨씬 많이 이제 그 고견이 있으신 분들이라서 제가 좀 부끄럽긴 한데요. 이런 의료 AI 솔루션을 개발한다라고 봤을 때 저희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걸 개발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골치가 아픕니다. 첫 번째로 골치 아픈 게요, 데이터의 형식입니다. 데이터의 형식이 그렇게 친절하지가 않아요. 특히 뭐 요새는 그 의료 인공지능 하면은 여러 가지 상장사들도 많이 나오고 이제 실적들도 조금씩 나오는 그 과정인데 처음에는 대부분 메디컬 이미지로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나마 메디컬 이미지로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나마 병원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중에서는 가장 친절한 데이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메디컬 이미징을 통해서 딥러닝을 많이 이제 적용해서 개발을 했고 그 유효성도 많이 검증이 됐었죠.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세컨 오피니언으로 이제 그 의사를 대체하는 대체라기보다는 어쨌건 보조 그 진단으로서 역할을 좀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 실제로 이제 그런 어떠한 영역에서는 뭐 예컨대 브레스트 쪽이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성능이 잘 나온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많이 좀 진척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 대체라고 말씀드렸는데 대체는 사실 너무나 힘든 부분이고 어쨌건 임상 현장에서 그런 판독의 뭔가 결정을 도와주는 보조진단 도구로서 이제 딥러닝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사실 전 세계적인 추세도 사실 그렇습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어쨌건 이런 그 의료의 솔루션을 이제 개발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그 많은 그 데이터들을 다뤄야 돼요. 제일 많이 그 다뤄야 되는 데이터 중에 하나가 또 그냥 EMR 데이터죠. 그나마 이제 일렉트리컬 메디컬 레코드니까 이제 전산화된 뭔가 그 데이터는 있지만은 이 판독 데이터를 사실 정형화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정형화하는 그런 솔루션도 필요하고 아까 수면 그 무호흡증 같은 거 말씀하셨는데 그런 다운 검사할 때 나오는 데이터들 아니면 정말 그 임상 현장에서 텍스트로 쓰신 거 아니면 그냥 엑셀로 그냥 숫자 그냥 저장돼 있는 거 아니면 뭐 혈압도 있을 것이고요. 뭐 아니면 ECG 그 심장 데이터도 있을 것이고 심지어 그냥 비디오 뭐 위내시경 같은 거는 비디오로 나오잖아요. 네, 그런 비디오 데이터도 있을 것이고 영상 당연히 있을 것이고 네. 이러한 데이터의 그 도메인이 워낙 다양하고 형태가 다르고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 같이 이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는 입장은 굉장히 좀 힘든 것이 사실이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저희가 그 디지털 신호 처리를 할 수 있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로 말미암아 저희가 여러 가지 솔루션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솔루션이 지금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안면골 골절 진단 같은 경우도 사실 약간의 진단의 영역에 포함이 보조 진단이긴 하지만요. 진단의 영역에 해당이 되고 사실 뭐 뇌경색이라든지 폐결절, 그러니까 수면 장애, 골다공증 이런 부분도 저희가 같이 개발을 하고 있고요. 또
보조진단 영역 안에서도 사실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그런 카테고리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위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또 의사분들이 이 행위를 함에 있어가지고 또 놓칠 수 있는 그런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사각지대를 놓치지 않게 하는 그런 의사결정을 위한 그런 보조 솔루션, 그 다음에 제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사건 상태를 분석할 수 있는 것, 아니면 욕창을 이제 발생을 예측을 하고 방지할 수 있는 것, 뭐 약물 농도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리고 뭐 의료 데이터. 사실 그래 OCR이라고 하는 게 어쨌건 그 문서를 찍으면 거기서 그냥 문자, 숫자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다 자동적으로 분류 저장해주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그 좀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의료 데이터를 좀 정형화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도 있고요. 그리고 AI를 활용해가지고 수술명을 보고서 수술 코드, 그 표준화된 수술 코드로 또 변환해 주는 것도 저희가 AI를 통해서 개발을 해서 이건 납품이 된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어쨌건 저희가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려고 하면요, 다양한 그런 그 도메인의 데이터들을 처리해서 적용하고 실험하고 유효성을 검증하고 상품화하는 그런 루틴으로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 좀 비즈니스 플랜이라서 좀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어쨌건 뭐 제가 후술하겠지만은 이 안면고 골절 탐지라든지 치료 약물 모니터링, 그 다음에 사건 상태 이상, 네, 이런 부분을 사실 저희가 좀 이런 뭔가 캐시카우가 될 수 있는 아이템으로 일단은 생각을 하고 인허가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건 뒷부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안면고 골절 진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뭐 그런 소프트웨어고요. 여러 가지 후유증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세한 골절이라도 찾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저희가 임상의 현장을 언매니지를 받아서 개발을 했던 건이고요. 네, 사실 이 소프트웨어는 지오비전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첫 번째 의료기 인허가 소프트웨어가 될 거예요. 아마 다음 주 정도에. 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작년 7월에 합류를 했는데 7월에 합류해서 이제 바로 GMP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그 학술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근거를 마련해서 네, 이번 달에는 의료기기 인허가를 획득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소개해드릴 거는 이렇게 글자가 많아가지고 제가 좀 송구한데요. 어쨌건 CDSS라고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클리니컬 디시전 서포트 시스템이고요. 네, 임상의 그런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보조 그 시스템으로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이것도 사실 국제과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 국제과제에서는 결국 이 CDSS를 여러 병원에서 같이 협력해서 개발을 하자. 그리고 거기서 나온 데이터를 일원화해서 한국형 미밋 데이터를 만들자라는 꼭지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일단 저희 지오비전은 강원대학교 병원 그리고 강동경희대병원이랑 같이 지금 협업을 해서 이렇게 6가지 의료기기 CDSS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네. 이 중에서 3개를 인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 서울대병원이 주관하는 굉장히 큰 대형 그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한 꼭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그 중환자실에서 일단 중환자실에 있는 분들은 의식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속적으로 항생제를 투여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방코마이신 같은 경우에는 TDM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체열을 해서 여기에 그 농도를 보고 또 투여를 했을 때 다시 체열해가지고 농도를 보고, 이 과정을 사실 반복해야 돼서 환자에게도 부담이고 의료진에게도 부담이고, 그리고 치료 효과에 있어가지고도 사실 장담할 수 없죠. 왜냐면은 그렇게 체열을 통해서 농도가 나왔을 때 그냥 단순식을 적용을 해서 다음 항생제 농도를 결정하고, 네, 이런 것들을 반복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환자에게 적정한 그 항생제 농도가 투입되어 있는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서요. 사실 저희는 강동경희대병원이랑 이 솔루션을 같이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환자의 정보, 뭐 키, 나이, 몸무게, 성별, 아니면 그 과거의 투약 정보,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하고 현재 이제 상황에 대해서 입력을 시키면은 이 결과를 딥러닝이 예측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되는 체열이라든지 아니면 부정확한 그 농도를 방지하고 환자에게 그 방코마이신 항생제를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고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웹사이트거든요. 그러니까 tdm.지오비전으로 들어가면은 이 웹사이트가 나오고 실제로 작동하는 그 딥러닝 소프트웨어입니다. 웹브라우저 기반으로요. 그래서 지금은 이것들을 개발을 완료하고 논문화도 지금 완료를 한 상황에서, 물론 특허도 완료를 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임상시험에 들어갈 겁니다. 사실 임상시험은 이런 그 솔루션이 기존 의료기기가 없기 때문에 해야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 식약처에서 뭘 믿고 사실 의료기기 인허가를 내주겠습니까? 만약에 이거 값이 튀어가지고 환자가 10을 맞아야 되는데 100을 맞았다라고 하면 이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안전성과 유효성, 그다음 임상적인 그런 뭔가
유의미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내년에 저희가 임상시험을 이제 하게 되고요. 내후년 정도에 이제 의료기기 인허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욕창도 사실 마찬가지로 이런 뭐 여러 가지 환자 정보들을 통해서 네, 중환자실에서는 못 움직이시니까요. 네, 이런 부분도 이 욕창을 이제 방지하자라는 부분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좀 더 강조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기사 보시면요, 잘못된 위치에 관삽입 했다, 환자 숨지게 한 의사, 간호사, 뭐 비위관 삽입 후 사망, 의료진 과실, 불인정. 사실 굉장히 자극적인 기사고 안타까운 기사긴 한데요. 어쨌건 뭔가 병원 현장에서 이루어진 의료 행위 때문에 환자가 숨졌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또 문제가 되고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마냥 의료진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또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고 이것들 방지할 수 있는 장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이것도 국제과제로 개발을 하게 되는 경우고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저보다 워낙 잘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저도 이제 의료인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기도로 뭔가 삭관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식도로 뭔가를 삭관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이런 혈관을 통해서 카테터를 이제 삭관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여러 가지 그 삭관 행위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삭관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는 반드시 엑스레이로 검사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엑스레이를, 이 삭관을 후에 엑스레이 찍는 이 루틴은 무조건 반복해야 되는데, 자, 제가 그 장표를 보여드릴게요. 물론 지금 요 프로젝터 환경이라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실제로 삭관을 한 환자의 엑스레이 영상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있는 의사분들께서는 여기서 삭관이 내가 지금 삭관한 게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물론 잘 안 보이시겠죠, 지금.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다음 장을 넘어가면은 이제 저희 그 솔루션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좀 잘 안 보이실 수 있겠네요. 지금 아까는 이런 빨간색 선이 없었고요. 지금 여기는 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동그란 원이, 파란 원이 있습니다. 여기도 파란 원이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파란 원이 하나 있고 쭉 내려오다가 이렇게 말려 들어와서 여기 또 원이 있습니다. 이제 이 시스템이 어떤 목적으로 개발되는지 아시겠죠? 네. 이 솔루션은 이 삭관의 위치와 이상 삭관 여부를 판별해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식도 삭관이 이루어져가지고 이쪽 뭐 위쪽 그 소화기 쪽으로 제대로 들어간 거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말려 들어가가지고 이거는 실패한 삭관입니다. 이건 다시 걷어 올려가지고 다시 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 체스트 엑스레이 검사를 했을 때 바로 딥러닝이 찾아서 이 보조 정보를 주는 거죠. 진단 정보를. 네, 그래서 다음 행위에 좀 더 그 도움을 줄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솔루션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것도 저희가 국제과제로 이제 제안을 해서 선정이 돼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사실 이 과제 그 실증 과제거든요. 그냥 연구개발 과제가 아니고 이 과제는 지금 제가 그 연구 책임자로 해서 갔는데 어쨌건 저의 목표는 결국 사업화입니다. 네, 이것들을 잘 만들어서 정말 임상 현장에서 쓰실 수 있고 회사는 이걸로 이득을 올릴 수 있는 그 구조로 가져가는 게 또 저희 사명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거를 의료기기 업체와 코업을 해서 탑재 형태로 갈 겁니다. 네, 아무리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잘 만들었다 하더라도 저희 단독으로 그냥 병원 팩스에 연결돼가지고 뭐 이렇게 쓴다는 건 현실성이 좀 부족하거든요. 안 그래도 클릭수 몇 번도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급박한 상황에서는 이거조차도 비용이기 때문에 저희는 아예 엑스레이 기기에 이걸 탑재해서 거기서 찍는 순간 이 이상의 여부를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뭐 여러 가지 보조 진단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뇌경색, 이거는 이제 MR 영상에서 이제 찾는 거죠. 그 다음에 CT 영상에서 폐결절, 그 다음에 이것도 CT 영상인데요. 이제 골다공증, 그 다음에 수면장애, 심전도 기반으로 해가지고 뭐 반지처럼 차는 게 있습니다. 네, 반지처럼 차고 있으면은 정말 내가 지금 무호흡증이 일어났는지 아니라는지를 딥러닝으로 판별해주는 그런 보조 진단 소프트웨어도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자세한 거는 사실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이것도 지금 저희가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사업단 과제를 이제 수주받아서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이런 업체랑 코어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휴대용 기기를 개발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끼고 있으면은 이런 ECG 신호가 들어오고요. 저희가 이 ECG 신호를 계속 분석을 해가지고 이
총 뭐 수면 시간이라든지 수면 무호흡이 발생 여부, 발생이 됐다면 얼마큼 빈번한지 네, 이런 정보를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이런 수면 중 폐쇄성 무호흡 탐지 시스템을 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도 아까 위내시경 잠깐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쨌건 이거는 사실 계속 검진센터에서는 무조건 하루에도 수천 명이 계속 받고 있는 그런 검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놓치는 구간이 있다는 겁니다. 네. 이 위 안에서도 사실 사각지대가 있어서 만약에 좀 못 보고 지나갔을 경우에는 좀 크리티컬한 결과로 야기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이런 못 보는 구간 없이 전부 다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들어가서 촬영하고 있는 게 이 중에서 어떤 부위인지에 대해서 착착 체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이제 해주는 거를 지금 저희가 개발을 했고 사실 이거는 탐색 임상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7개 병원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이런 임상이 끝나면은 저희가 그 자료를 정리해서 확증 임상 혹은 바로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고 사실 이것도 기기랑 협업하는 게 의료기기 업체랑 협업하는 가장 이상적인 부분이라서 네, 이것도 그렇게 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캡슐 내시경 같은 경우도 뭐 이런 소화기를 통해서 쭉 지나가잖아요. 네, 지나갈 때 여러 가지 주요한 곳을 찾아서 마킹해 줄 수 있는 네, 이런 부분으로 하고 있고요. 또 이런 의료 데이터 정형화 부분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검사지를 분류를 해가지고요. 네, 이렇게 지금 병원마다 다 다를 거예요. 이 형태는 네, 이런 것들을 입력으로 들어가면은 검사지를 분류해서 글자라든지 아니면은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류해가지고 정형화되게끔 네, 이렇게 딱 테이블로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수술에 대한 수술명을 입력을 하면은 여러 가지 이게 또 비정형화되어 있거나 아니면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딥러닝이 분류를 해서 수술 코드, 이거는 이제 표준화된 코드죠. 네, 추천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사실 이거는 강원대학교 병원에 납품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어쨌건 사실 아직 의료 AI 시장이 완전히 오픈된 거는 전혀 아니고요. 네, 이거는 뭐 전세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국내에서도 의료기기 비급여로는 지금 솔루션을 사용할 수 있지만 어쨌건 보험 수가가 적용되는 부분도 전혀 없고 그 다음에 안정성에 있어가지고 계속 얘기가 많기 때문에 사실 국가에서도 이 사업 분야를 지금 막는다 이런 건 아닌데요. 더 장려를 하고 있죠. 예산도 많이 투입하고 있고 연구개발도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런 AI, 특히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블랙박스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안에서 어떤 행위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역추적할 수가 없어요. 왜 이런 판단을 내렸을까라고 이제 사람이 유추하기가 백트래킹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만큼 안전하지 않다는 반증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의료기기, 임상 현장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의 의료진의 의료 행위가 이루어짐에 있어가지고 이런 소프트웨어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한 소프트웨어는 안정성을 확보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국가적으로도 이런 논문이라든지 아니면은 아까 GMP라든지 아니면 성능 시험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면밀하게 보고 있어서 이거를 좀 거꾸로 얘기하면은 저희 같이 의료 AI 솔루션을 개발해서 사업화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학술적인 전문가 집단에서의 평가, 그 다음에 이러한 규제 당국의 평가, 네. 혹은 뭐 성능 시험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네, 이런 넘어야 될 산은 많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딥러닝이 사람보다 잘하긴 하거든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무조건 사람보다 잘한다는 건 아니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시간과 그런 비용에 있어가지고 정확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공지능이 굉장히 각광받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어쨌건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좀 극복을 하고자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지금 짧게나마 좀 소개를 드렸는데 벌써 좀 50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오비전이라고 하는 회사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으면은 여러 가지 AI 기술력을 통해서 R&D 인프라를 조성을 하고 여러 가지 정말 이런 인공지능이 잘할 수 있는 사업 영역에 있어서 영위를 하고 네,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긴 강의 들어주신 점 네, 감사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